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정화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 하안이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 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 중입니다. 오늘 OBS 초대석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광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먼저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박승원 시장님 지난해 이제 OBS 라디오에 여러 차례 출연해 주셨지만은 사실 또 오늘 또 처음으로 OBS 라디오를 통해서 박승원 시장님을 만나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박승원 광명시장님 프로필 간단히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제4대 광명시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제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지냈고요. 2018년 민선 7기 광명시장 당선에 이어서 또다시 2022년 민선 8기 광명시정에 연임이 됐습니다. 광명 시민과 현재 박승원 시장이 쭉 함께하고 있는데 프로필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광명 시민들의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님이 일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시민들이 하셨다는 또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최우수 등급이 증명하듯이 그간은 광명 시민과 함께했던 이 약속들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살기 좋은 광명시로 만들기 위해 많이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광명 시민들이 느끼는 이 광명의 가장 큰 변화는 좀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광명 시민들께서 가끔 뵈면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주택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광명시가 예전에 많이 깨끗해졌어요. 뭐 그런 변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명시가 이제 정원도시를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정원들이 좀 조금씩 많이 생기고 나서 주변이 좀 뭔가 좀 환경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이제 광명시정 이제 연임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주택 분야 또 정원, 환경, 또 탄소 중립 이런 분야 굉장히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점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데요. 일단 또 광명의 또 가장 큰 매력 이런 부분 좀 있을 때 교통 부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주거 환경 부분도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광명이 주거 분야에서 굉장히 큰 대전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거 분야 일단은 현재 좀 어떤 분야에서 좀 큰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광명이 주거 분야에 좀 달라질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광명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광명동 쪽으로 해서 현재 11개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6구역과 15구역, 14구역은 이제 재개발을 통해 다 입주를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7, 8, 9, 10, 11단지도 그 재건축 사업들을 해서 7구역은 다 7단지는 새로 입주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구도심 지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큽니다. 약 380만 평 정도 되고 거기에 인구가 16만 명이 향후에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이 3기 신도시 사업 그리고 하안동 바밀마을 그 도시 한 중심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이 18만 평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광명에서는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과 또 신도시 지역에 그 공동주택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 이 광명시를 포함해서 신도시와 또 원도심 정비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곳곳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이제 지자체 간의 소통의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명시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분들 또 조합과는 좀 어떻게 좀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인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나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주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주변 지역에 개발하지 않는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의 생존권을 이렇게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이제 상권을 형성하고 계셨던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뭐 통로가 이제 없어진다거나 주민들이 다니던 어떤 길목이 바뀌고 나서 기존의 상권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영역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 측과 또 기존에 남은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민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민 갈등을 좁혀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경우에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가끔 정보의 그 정보가 제대로 서로 공유가 되지 못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들하고 그 내에서 이렇게 다툼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도 줄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시가 중간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네네.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갈등을 좀 조정하기 위한 역할, 그리고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역할, 그리고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광명시 차원에서 소통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님 이제 주민과 시민과 소통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뭐 여러 지자체에서도 갈등도 많고 지자체 차원에 뭐 정말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시장님의 비결이라 해야 될까? 소통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거나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는 좀 어떻게 대화를 좀 하시나요? 가능한 한 최대한 그 민원인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좀 만나서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계시면 당사자들을 양측을 제가 다 한꺼번에 만납니다. 뭐 네네.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만나야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또 똑같이 양쪽이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만나는 것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만나서 함께 대화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시의 3기 신도시 부분도 뭐 재개발 재건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뭐 원주민분들하고 소통 문제랄지 또 앞으로 이 3기 신도시 광명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이 소통 창구나 채널은 좀 어떻게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보상 문제이거든요. 네네. 주민들께서는 보상을 빨리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곳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네, 정착해야 되지 이주를 않습니까?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전 준비를 했는데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강한데 현재 지작물 조사를 하고 뭐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정도에 토지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국토부에 저희가 끊임없이 함께 건의하면서 LH와 국토부를 저희도 같이 압박하고 있고요. 그 외에 3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듣고 그것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광명의 이제 현재 미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광명을 이야기하면 사실 교통 분야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KTX 광명역이 들어선 이후에 또 대형 쇼핑몰도 생겼고요. 또 이제 광명이 수도권의 또 신흥 주거지로 또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광명의 아파트가 약 4만 가구 정도 들어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명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호재들도 뭐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와 경기도가 GTX-D, GTX-G 노선을 발표를 했는데 두 노선 모두 광명을 좀 지나가는 것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현재 GTX-D와 GTX-G 노선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되면 시민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정말 확정이 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언제쯤 이용이 가능할 것을 좀 보시는지 시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GTX-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3기 신도시 광명을 거쳐서 사당으로 가는 노선인데요. 그것은 확정이 됐고요. 네네. GTX-G 노선은 인천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서 사당을 거쳐서 포천으로 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향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현재 신안산선은 26년에 개통하고 네네. 그리고 월곶 8교선이 27년에 개통한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16만 명의 인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 시흥선 개통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2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도림에서 출발해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서 KT에서 광명역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함께 시흥시 신천에서 광명 하안을 거쳐서 독산 그리고 관악 신림으로 가는 신천 하안 신림선도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좀 안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향후에 광명에는 현재 지하철 7호선을 포함해서 약 7개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좀 그 철도 정책이 광명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서 경기도와 또 국토부와 많이 협력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광명시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철도망 확충 또 탄소 중립시대 이 철도의 중요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노선 확충 굉장히 많이 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련 조직이나 뭐 전문가분들도 좀 모셔서 이 원활한 추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조직 확대나 전문가 영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를 좀 분과를 해서 철도 정책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철도 정책과를 새로 만들어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광역 철도 사업을 좀 잘 해나가기 위해서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철도 노선 중에 신천, 광명, 하안, 신림을 연결하는 이 신천, 하안, 신림선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작년에 백지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광명시도 이 대안 노선으로 신천, 신천, 하안, 신림선을 추진을 하셨던 건데 이 부분 참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이 중앙 정부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백지화가 되고 또 새로운 이 시민을 위한 철도 노선을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벌써 백지화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 1년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뭐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의 의미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시민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그 의지에 따라서 결정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 시민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구호가 그때 당시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싸움을 하면서 생긴 새로운 하나의 구호였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큰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18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정말 깜깜무소식처럼 네네. 깜깜하게 시민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다가 뒤늦게 이 정보를 알게 되면서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주민들이 깨닫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가 자치분권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한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그 차량 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걸 반대한다고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광명시와 또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막 그 정보를 자꾸 제공하길래 그 정보를 확인하고 봤더니 본인이 아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찬성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순간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동네의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된 당시에 여러 가지 싸움들은 우리 광명 시민들한테 많은 교훈을 갖다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철도 노선이나 뭐 이런 관련 인프라 계획은 뭐 중앙정부가 짜면 그대로 가겠지. 그런데 광명시는 좀 달랐죠.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함께 이 부분은 광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이 수정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관철이 됐고요. 그래서 신천 하안 신림선 대한노선도 또 광명시가 주도적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좀 보면은 계속 좀 나오는데 지금 광명시 인구가 2020 지금 현재 광명시 인구 몇 명 정도죠? 현재가 약 28만 명 정도 됩니다. 28만 명 정도고 현재 이 3기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되는 한 10년 뒤에는 40만 명이 좀 넘어서겠네요. 네, 네. 굉장히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집만 지어서는 안 되죠. 네. 예. 뭐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없고 자족도시 기능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교통에 관련해서 계속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GTX 플러스 관련 상생협력 협약식과 토론회도 있었고 이 자리에 박승원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GTX 플러스 광명에서는 좀 어떤 이점이 있을 것 좀 기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GTX 플러스와 관련해서 광명시와 이제 그 연결된 노선이 GTX G 노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GTX 플러스가 이제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용어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GTX 사업의 일부 노선을 확장 연장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GTX G 노선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에서 광명 KTX를 거쳐서 사당을 거쳐서 포천까지 가는 그 노선이 새롭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광명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아주 그 주요 거점 도시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참 그러니까 GTX 노선 연장 방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이제 시장님의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와, 이 광명을 위한 철도 노선 유치는 이 박승원, 이 광명의 박승원 시장이 잘할 수 있다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 시민분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노하우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KTX 광명역이 생기고 나서 전반적으로 철도 정책이 KTX 광명역 중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뿐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가졌고요. 처음에는 이 KTX 광명역이 원래 출발역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간이역, 정차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 KTX 광명이 언젠가는 남북 평화 열차로 출발해서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 출발, 그 KTX 출발, 그 평화열차 출발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도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공직자들과 좀 많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이러한 이제 대단히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철도 정책에 대한 건의를 경기도에다가 계속 수차례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철도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또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보면은 도심 항공교통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좀 네. 어떻게 바뀔까요? KTX 광명역에서 보면은 정말 미래형 뭐 항공교통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도심 항공교통 UAM 매제 를 위해서 광명도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광명시 또 인천시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인천대학교 등과 함께 협력해서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KT에서 광명역까지 오는 UAM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도 협약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런 그 항공교통의 일종의 좀 정차역 같은 곳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준비하는 작업도 좀 하고 있고요. KTX 광명역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미래의 교통망을 만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혁신 구역으로 좀 지정이 좀 됐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그래서 KTX 광명역을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 교통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도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또 KTX 광명역 주변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로 이렇게 국토부로부터 80억의 공모 신청을 통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KTX 광명역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기 충전소도 만들고 또 그거 전기 충전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저소득 가정이 이렇게 새로 보급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배달은 전기 오토바이로 진행하고 이런 종합적인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또 KTX 광명역으로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에 3년 동안 16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박성원 시장의 탄소 중립 굉장히 시정의 중심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도 또 이 전기 또 UAM 항공 모빌리티 이런 탄소 중립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에 더 힘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도시 개발할 때는 도로 중심 뭐 휘발유 중심에서 철도 중심 또 UAM이나 탄소 뭐 수소 차랄지 전기차랄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트렌드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미래형 모빌리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있고요. 일상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탄소 중립을 가장 많이 이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건축물과 수송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수송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승용차 같은 것을 줄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뭐 청소년과 노인들한테 무상교통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면 그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광명시가 그 1,500원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농촌마을에 있는 학원동에서 네. 시청이나 경찰서나 또 이렇게 병원 갈 때 1,500원 택시비 1,500원 내면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시내 안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광명에서 살고 있는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더 이 도시 안에서 더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간다든지 또 우리가 그 출근 시간에 서울로 넘어가는 뭐 광명대교나 철새대교, 하안대교에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그렇죠. 출근 시간대에만 좀 활용하는 그런 좀 전용 출근 미니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 수송 분야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이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3기 신도시 하는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LH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활 속에서 좀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송 분야에 대한 탄소중 대책도 마련하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원 광명시장님, 이 광명시에 관한 얘기 굉장히 하실 말씀 정말 많은데 벌써 오늘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박승원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BS 초대석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는데요. 박승원 시장과 함께하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종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